이번 차시에서는 커넥션 풀과 트랜잭션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광수생각입니다. 광수생각에서는 좀 오래된 거라 2000년 시작될 때를 얘기를 하고 있네요. 2000년이 별거입니까? 저는 아무튼 언제나처럼 그저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랬네요. 우리가 사는 단위는 시간 1분 1초일 뿐입니다. 그리고 현재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죠. 현재를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내 모습은 확연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입니다. 엔젤름 그린의 얘기인데요. 오늘을 어떻게 맞이할지는 당신에게 달려있다는 제목으로 소개가 되고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을 어떻게 맞이할지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하루를 가슴 짓누르는 부담으로 여길 수도 설레는 약속처럼 느낄 수도 있다. 당신을 위한 날이 밝았다며 기뻐할 수도 있고 씻지도 않은 채 기력도 없이 무덤덤하게 일과를 시작할 수도 있다. 오늘의 삶을 스스로 선택해본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소포클레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죠. 찰리 채플린은 웃음 없는 하루는 낭비한 하루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소중한 오늘 하루 신나고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맞아주기를 바랍니다. 이번 강좌를 성공하면 우리 학생들은 커넥션 풀의 개념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파치 통계 서버에 커넥션 풀을 직접 설정을 할 수도 있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커넥션 풀을 이용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우리가 트랜잭션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트랜잭션 처리 기법도 같이 아울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넥션과 트랜잭션에서 커넥션입니다. 커넥션이라고 하는 것은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의 연결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접속하는 과정, 작업하는 과정, 종료하는 과정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커넥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동시 접속자 수가 늘어날수록 커넥션은 시스템에 부하를 주게 됩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업체에서는 동시 접속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하는 라이센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커넥션을 관리해야만 우리가 소비되는 비용을 줄여줄 수가 있겠네요. 또한 시스템이 대규모가 될수록 커넥션 관리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시판 목록을 만든다면 JSP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고 쿼리문을 보내서 결과를 수신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커넥션을 종료하지 않으면 데이터베이스에 불필요한 연결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 자원이 낭비가 되게 되는 거죠. 이런 서버 자원의 낭비를 우리가 최소로 줄여줘야만 라이센스 비용도 줄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커넥션 풀의 개념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할 때는 필요한 시점에 커넥션을 만들게 되죠. 그런데 커넥션 풀을 이용할 때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필요 시점에 커넥션을 만드는 게 아니라 미리 일정 수의 커넥션을 만들어 둡니다. 그런 다음에 필요한 시점에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그 커넥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는 거죠. 자, 위에 있는 그림은 커넥션 풀을 이용하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할 때 커넥션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실행 결과를 되돌려 받게 되죠. 근데 커넥션 풀을 이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3개의 커넥션 풀을 데이터베이스와 커넥션 풀 API 사이에 3개의 데이터베이스 연결선을 커넥션을 만들어 두고 있네요. 근데 클라이언트가 뭔가 연결을 요구하게 되면 3개 중에 하나, 지금 예제에서는 두 번째 커넥션을 이용을 했네요. 두 번째 커넥션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지금 현재 1번과 3번은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있겠죠. 다른 클라이언트가 뭔가 요청한다면, 그리고 내가 2번 커넥션을 이용하고 있다면 1번이나 3번 중에서 선택해서 연결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리 사전에 지금 현재 여기 이 예제에서는 3개입니다. 3개의 사전에 그 커넥션을 3개를 미리 만들어 두고 필요할 때마다 쟤네들을 가져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요청을 했는데 커넥션을 전부 사용하라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때는 기다려 줍니다. 커넥션 풀을 구현하는 방법은 크게 나누면 4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직접 구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는 java x.sql.data source 인터페이스를 직접 구현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아파치 자카르타 DBCP API를 이용한 구현 방법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 방법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는 아파치 자카르타를 이용하는 DBCP API를 이용하는 방법을 활용해서 우리 커넥션 풀을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참고로 옆에 설명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DBCP API를 이용한 커넥션 풀을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DBCP API를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근데 톰캣 7.0부터는 DBCP를 아예 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API가 설치되고 나면 톰캣의 데이터 소스를 설정을 해야 되겠네요. 데이터 소스를 설정하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버 XML을 이용하는 방법, context.xml을 이용하는 방법. 우리는 context.xml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server.xml을 이용하는 것은 톰캣 서버 전반에 걸친 설정을 해줄 때 우리가 server.xml을 이용합니다. context.xml은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와 관련되어 있는 설정을 해주는 것으로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작업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위한 정보, 그 다음에 커넥션 풀 운영 관련 정보 이렇게 2가지 형태의 정보로 설정 파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context.xml 파일을 이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context.xml 파일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위치만 다를 뿐 파일은 동일합니다. 내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형태로 톰캣을 이용을 한다면, 즉 윈도우에서 톰캣을 실행한다면 톰캣 설치 디렉토리 밑에 conf config 밑에 context.xml을 이용을 해주면 됩니다. 현재 우리는 이클립스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클립스를 사용한 톰캣에서는 프로젝트 탐색기의 서버 항목 밑에 있는 톰캣 버전 7.0 서버 밑에 context.xml을 이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파일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위한 정보, 커넥션 풀을 운영하는 정보, 이 2가지 정보들을 기술해 주면 되겠네요. 자, context.xml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MySQL을 이용할 때, 아래는 MSSQL을 이용할 때 context.xml입니다. 자, 처음에 리소스라고 하는 키워드로 시작을 하게 되죠. 태그, 리소스 태그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름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 현재 JDBC MySQL이라고 해줬네요. 자, OS 권한은 기본적으로 컨테이너가 활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타입은 javax.xml.data source라고 지정을 해뒀고요. 드라이브 클래스 네임은 우리가 앞서 지정했던 드라이브를 읽어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URL은 내가 연결하려고 하는 프로토콜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주소 지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지정을 했죠. 그리고 유저네임,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자, 이만큼에 해당되는 것들이 연결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요는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가 커넥션 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입니다. 자, 여기에 봤더니 맥스 액티브 최대의 액티브한 개수는 5개로 설정을 해뒀네요. 그 다음에 맥스 아이들은 우리가 3개로 잡아두었고 맥스 웨이트는 -1로 해놨으면 무제한 기다린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MS SQL 서버를 이용할 경우에 context XML도 구조는 똑같아요. 다만 우리가 이제 그때는 이름이 달라지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클래스 이름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URL을 기술해주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영역만 달라지고 나머지 것들은 위에 있는 MySQL을 이용할 때와 근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자, context HTML의 리소스 태그에는 여러가지 애트리뷰트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을 보면 유저네임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위한 계정 이름입니다. 패스워드는 계정의 비밀번호가 되겠네요.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은 JDBC 드라이버 클래스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DBMS에 따라서 이 클래스 이름은 각각 달라지게 되겠네요. 다음 URL은 데이터베이스 접속에 필요한 정보들입니다. 맥스 액티브는 최대 연결 개수가 되겠고 맥스 에이들은 최대 유유 연결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직접 우리가 실습에 들어가 볼까요? 이제 지금 내용은 12장에 있는 것들을 미리 당겨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챕터 10이라고 기술을 하겠습니다. 자, 커넥션 풀을 만들게 되는데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의 서버 항목에 보면 톰캣 버전 7.0 서버가 있겠고 그 안에 보면 context.xml이 있을 것입니다. 걔네들을 따당 더블 클릭하면 파일이 열리게 되겠네요. 그 중에서 31번 줄까지는 이미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번 줄 위치에 아까 전에 봤던 여기에 우리는 MS SQL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MS SQL과 관련되어 있는 리소스를 지정을 해주기로 하죠. 다음은 웹 설정 파일인 web.xml에 관련 정보를 기술해 줘야 됩니다. 현재 그 웹 컨텐트 밑에 웹 INF 폴더가 있죠. 거기 아래쪽에서 우리가 추가를 하게 될 텐데 여기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New Other XML 파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Create XML 파일 from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Create XML 파일 from an XML template, 즉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우리 XML 파일을 만들도록 해주기로 하죠. 그 다음에 Use 템플릿에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 그냥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지정하고 Finish를 누르면 되겠네요. 웹.xml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1번 줄은 이제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여기에 2번에서 5번 줄까지 리소스 레퍼런스 위치를 지정해 주게 되는데 리소스 레퍼런스의 네임은 우리가 그 context.xml에서 지정한 그 리소스 네임으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jdbc/mssql이라고 넣어줬네요. 그 다음에 리소스의 오스는 컨테이너라고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그 context.xml에서 지정했던 내용을 참고해서 기술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소스 레퍼런스를 태그를 끝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 web.xml 파일을 저장을 합니다. 자, 앞서 우리가 JNDI라는 얘기를 했는데 JNDI를 잠깐 좀 요약하기로 하죠. JNDI라고 하는 것은 Java Naming and Directory Interface라고 하는 것의 약자입니다. 디렉토리 서비스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 객체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참고하기 위한 Java API입니다. 얘는 J2EE 플랫폼의 일부에 해당이 되겠고 여러 대의 서버 간의 JNDA를 이용하면 객체를 등록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데이터 소스로 지정을 해놓은 객체도 우리는 참고를 할 수가 있겠네요. 얘네들은 Java X.Naming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존재하는 그 인터페이스들입니다. JNDA를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형태로 걔네들을 찾아내느냐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찾아냅니다. 일단 init context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죠. 이거는 initial context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env context를 envelope context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는 init context 우리가 위에서 만들어 놓았던 init context에서 lookup을 통해서 찾아주면 됩니다. 찾을 때 우리가 찾을 위치는 그냥 여기 있는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java:/comp/env라고 하는 곳에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envelope context에서 다시 lookup 찾아주게 되는데 이번에 찾을 것은 jdbc/mssql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context.xml에 지정을 해놓은 그 리소스 네임이었죠. 리소스 네임을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당되는 컨텍스트를 찾을 수 있고 걔네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원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가져오는 방법이 JDBC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은 그냥 그대로 우리가 딱 써주기만 하면 이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직접 우리가 한번 해보기로 하죠. 우리 8장에 보면 JDBC 테스트라고 하는 파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전부 복사를 해오고 이름을 이렇게 JDBC 테스트 DBCP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도록 하죠. 자, 거기에 우리 임포트 구문을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임포트 구문에 그 기존의 것도 임포트 구문이 있었었죠. 여기 아마 네이밍이 원래 없었던가요? 네이밍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입력받을 내용에 대해서 한글 인코딩을 지정하기로 하죠. UTF-8 방식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이제 커넥션 풀 그 prepared statement 객체를 이제 레퍼런스 변수를 선언해 뒀죠. 이것은 원래 그 8장에 있었던 JDBC 테스트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우리 8장에서 쓸 때는 커넥션 풀을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정보를 드라이버 지정하고 URL 지정하고 그리고 유저 지정하고 패스워드 지정하고 우리가 썼던 방법은 이 방법이죠. 그리고 그 클래스 로딩을 한 다음에 커넥션을 구성을 했던 그런 방법을 썼죠. 근데 이번에는 커넥션 풀을 쓸 때는 얘를 쓰지 않습니다. 앞서 봤었던 JNDI에 있었던 코드 그대로 자 커넥션을 먼저 얻습니다. DBCP를 활용하기 위한 커넥션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그 JDBC/MS SQL 객체를 얻기 위해서 디렉토리 서비스에서 원하는 객체를 찾습니다. 그 envelope 컨텍스트를 우리가 이제 구해내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envelope 컨텍스트에서 lookup JDBC MS SQL을 함으로써 우리 데이터 소스를 이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 소스를 우리 DS라고 이름을 지어줬네요. 그 다음에 DS에서 .get connection 메서드를 실행함으로써 우리는 커넥션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내용들은 한번 딱 지정하면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약속대로 그냥 그대로 기술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것은 지정한 커넥션의 이름 요것만 신경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커넥션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아래쪽은 기존 실습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기존 실습과 동일하게 리절트 셋의 결과를 담아올 건데 지금 현재는 우리 select 구문을 이용을 했네요. 그리고 prepared statement를 이제 만들어 두었고 그리고 prepared statement를 실행해서 result 셋의 결과를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result 셋을 순화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이제 화면에 출력을 해줬네요. 다 한 다음에는 리소스를 반환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면 커넥션 풀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게 성공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그 입력 처리를 하는 걸 포함해서 이제 회원 관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원 등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고 아이디, 암호, 이름, 주소를 입력한 다음에 등록 누르면 이제 그 결과들이 아래쪽에 이렇게 등록 목록 형태로 나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실행을 하게 되면 4개의 정보가 들어있죠. 우리 데이터베이스 속에는. 근데 거기다가 내가 뭔가를 정보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한번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챕터 12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우리 JS 파일을 추가하죠. membermanager.jsp라고 하는 페이지를 추가하겠습니다. membermanager.jsp 쪽에서 일단 이제 임포트 구문 추가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입력으로 전달받을 한글에 대한 이제 인코딩 방식을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커넥션 객체, prepared statement 객체를 선언을 해줬네요. 자, 연결하는 거 이거 이미 우리 앞에서 하겠던 거와 똑같죠?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 기술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넥션을 만들어 줬네요. 다음 우리가 이제 입력을 처리를 해주게 될 텐데 입력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유저네임과 유저 아이디와 그 다음에 패스워드 그 다음에 네임 값이 존재해야만 됩니다. 주소는 기본적으로 널 값이 허용되기 때문에 값이 없어도 되겠죠. 그러나 이 세 개의 값이 없으면 입력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개의 값이 동시에 존재할 때 우리는 쿼리문을 지정하기로 하죠. insert into 쿼리문 지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필드는 4개가 있죠. 거기에 4개의 값을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prepared statement는 이렇게 쿼리문을 이런 형태로 물음표로 지정을 해줌으로써 좀 더 손쉽게 만들 수가 있었죠. 자, 이제 prepared statement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쿼리문을 이용해서. 그리고 입력에 필요한 4가지 요 물음표 있었죠. 이 4가지 물음표에 대해서 값들이 있어야만 이제 제대로 동작이 되겠죠. 그래서 1번 영역에는 request.get 파라미터를 통해서 user id 값을 할당을 해줍니다. 현재 그 자료는 글자이죠. 그래서 prepared statement의 setString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2번 위치에도 패스워드를 지정하고 얘 또한 글자이기 때문에 setString 해줬죠. 3번 영역에 이름을 넣어줄 겁니다. setString이죠. 4번 영역에 어드레스 값을 넣어줄 겁니다. setString이죠. 즉 리퀘스트로부터 받은 값들을 setString 형태로 해서 그 쿼리문에 할당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쿼리문은 실행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레코드가 하나 추가가 됐을 것입니다. 자, 이제 그 폼을 기술해 주기로 하죠. 지금 현재는 그 스크립트 리스를 이용해서 동작과 UI가 하나의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추후에 우리는 그 MVC 패턴으로 구분하는 것도 다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타이틀 지정했네요. 그 다음에 바디 태그 내에 div 태그에 align center 가운데 정렬을 했고 h2 태그를 통해서 제목을 달아두었습니다. 그리고 폼 태그를 통해서 입력을 잡아줬네요. 입력에서 이름 신경 쓰기 바랍니다. name. 얘가 우리 그 저기 스크립트 리스트에서 받아들이는 이름하고 똑같아야 되겠네요. 그리고 액션은 현재 자기 자신을 호출해주는 형태로 처리를 해줬고 메서드는 포스트 형식으로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4가지 다 텍스트 형태의 인풋 태그로 가져오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서브밋 등록을 누르면 이제 서브밋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등록 목록을 보여줬습니다. 등록 목록은 기본적으로 여러 개일 것이기 때문에 리절트 셋에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prepared statement를 지정을 하게 되는데 쿼리문을 통해서 지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쿼리문은 select 별표 from members 모든 정보를 가져오는 쿼리문으로 기술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쿼리문을 실행을 하고 prepared statement를 실행을 해서 결과를 result 셋에 담아두었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결과들을 좀 찍어 두었습니다. 우리가 순서대로 번호를 넣기 위해서 i 값을 하나를 동원을 했네요. 그래서 rs.next를 통해서 while문에서 반복해서 읽어드리면서 첫 번째는 i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rs.getString 1번 위치에 있는 값을 읽어라, 2번 위치에 있는 값을 읽어라, 3번 위치의 값을 읽어라, 4번 위치의 값을 읽어라 이렇게 처리했네요. 자, 1번 위치 대신에 뭘 넣으면 돼요? 우리 유저네임이라고 하는 유저 아이디죠.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그 필드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2번 위치는 뭐요? 2번 위치는 패스워드죠. 이렇게 필드 이름을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 했으면 사용한 자원을 반납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해야 될 일이 끝났죠. 그래서 우리 아이디, 암호, 이름, 주소 4가지 값을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가장 위에 1번 영역에 아랑이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1번 실습에서는 우리가 그냥 커넥션 풀을 이용해서 정보를 가져오는 것, 2번 실습에서는 거기에 입력까지 처리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았네요. 자, 잠깐 휴식을 취할까요? 그리고 이어서 트랜잭션에 대해서 학습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커넥션과 트랜잭션에서 트랜잭션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작업을 하나의 단위로 처리해 주는 것을 트랜잭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DBMS의 경우에는 트랜잭션 처리 메커니즘을 제공을 하게 되죠. 트랜잭션은 왜 필요할까요? 서로 연관된 작업에서 선행 작업이 모두 정상적으로 완료되어야만 후속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만약에 선행 작업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원래 위치로 되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트랜잭션이라고 그래요. 근데 프로그램에서도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코딩으로 그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트랜잭션 기능을 쓰거나 자바 EE에서 선언적인 트랜잭션을 사용하는 기법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기를 하죠. 쇼핑몰에 상품을 구매하는데 상품 주문 테이블에 주문 정보가 입력되고 회원 테이블에 포인트가 추가가 되고 택배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송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이 내용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등록이 안 되면 그 상품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그 상품 테이블이 아예 다르죠. 회원 테이블 다르죠. 그 다음에 배송 테이블, 이것도 테이블이 다르죠. 이와 같이 각각 다른 테이블의 동작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다른 테이블에 뭔가 동작이 이루어지는 게 한꺼번에 처리할 방법은 기본적으로 없죠. 하지만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 상품 테이블 추가하고 회원 테이블 추가하고 배송 테이블 추가하고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동작됐을 때 그 트랜잭션을 승인을 해줌으로써 그 세 가지가 한 덩어리처럼 동작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부릅니다. 트랜잭션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연동 프로그램에서 커넥션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데이터베이스에서 일련의 작업,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나로 묶어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실은 커넥션보다 더 중요하다 그랬네요. 자, 트랜잭션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사례로 그 통장을 이야기를 했네요. 통장 A에서 통장 B로 지금 계좌 이체를 하고 있는데 통장 A에서는 돈을 인출했어요. 근데 통장 B에 입금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분명히 A 통장에서는 돈이 인출이 됐는데 B 통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금액은 공중에 붕 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아마도 B 통장에 입금되지 않았다면 다시 A 통장에서 아예 돈을 뽑지 않으면 될 겁니다. 그런 작업들이 트랜잭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트랜잭션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데이터의 무결성입니다. 데이터에 기본적으로 그 무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가 모순이 없어야 된다 이런 의미인데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개체 무결성, 참조 무결성, 키, 도메인 제약 같은 걸 하는데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커밋이라고 하는 명령과 롤백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커밋은 기본적으로 트랜잭션이 완료됐음을 알려주는 명령입니다. 승인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롤백은 트랜잭션을 취소해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커밋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현재 커넥션에서만 유효하다가 커밋 처리를 하고 나면 다른 커넥션에서도 변경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롤백으로 처리하게 되면 원래대로 되돌려주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트랜잭션에서 커밋과 롤백의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트랜잭션으로 처리해 줄 때는 우리가 쿼리문을 이와 같이 해줍니다. begin 트랜잭션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롤백을 하거나 커밋을 하거나 그렇게 처리를 해주는 거죠. 자, 우리 내부에서 봤더니 delete from members 테이블에서 지워주는 거네요. 조건은 test2에 해당되는 user id가 test2를 지워주고 싶어요. 그런 작업을 하고 싶으네요. 근데 select 구문이 요 트랜잭션 안에도 들어있고 트랜잭션 밖에도 들어있네요. 자, 그러면 내가 딜리트를 했을 때 5번 줄에 있는 그 트랜잭션 안쪽에서 멤버스를 보게 되면 확실하게 여기에 넘버 2가 저기 테스트 2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롤백을 하면 데이터베이스를 원래로 되돌려 버리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여기에서 셀렉트를 해보게 되면 넘버 2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롤백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롤백은 우리가 트랜잭션에 있는 것들을 승인을 하지 않고 원래대로 되돌려주기 때문에 원래 지워지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원래의 데이터베이스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커밋을 한번 보기로 하죠. begin transaction, 트랜잭션의 시작입니다. 똑같이 테스트도 주고 셀렉트를 해봤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롤백이 아니라 커밋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셀렉트를 해보게 되면 당연히 트랜잭션 내부에서도 테스트2는 안 보이겠지만 트랜잭션을 승인을 하고 바깥쪽에서 우리가 트랜잭션 외부에서 셀렉트를 해보게 되면 테스트2까지 지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것들이 커밋입니다. 커밋은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들이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됐으니 승인을 해주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트랜잭션에는 우리가 이름을 지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때 이름을 지정할 때는 begin 트랜잭션 다음에 트랜잭션 이름을 붙여주면 됩니다.
이때는 롤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롤백 트랜잭션 딜리트 테스트 1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정을 해서 내가 무엇을 어떤 형태의 트랜잭션을 취소할 건지를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begin transaction delete test 2라고 하는 트랜잭션의 이름을 붙여놓고 커밋을 할 때도 delete test 2 트랜잭션을 승인해주는 형태로 함으로써 우리는 이름을 지정해서 어떤 트랜잭션을 승인하고 취소할 건지를 알아낼 수도 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JDBC에서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적인 방법으로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별하게 지정하지 않으면 트랜잭션은 그냥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면 곧바로 승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토 커밋 모드가 true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트랜잭션을 처리할 때는 오토 커밋 모드를 true에서 false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커밋을 할 건지 롤백을 할 것인지를 정해서 처리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진행하는 방법은 오토 커밋 모드를 해제하고 쿼리문을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커밋을 할래 롤백을 할래 이걸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오토 커밋 모드를 다시 원래 위치로 돌려놓는 겁니다. 자, 커넥션에 set auto commit을 false로 만들면 우리가 auto commit 모드를 해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connection.commit을 하거나 connection.rollback을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할 건지 롤백을 할 건지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onnection.set auto commit 모드를 true로 바꿔줌으로써 이제 정상적으로 원래대로 돌려주게 됩니다.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배치 프로세서, 그래서 일괄갱신이라고 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일괄갱신은 여러 갱신 명령을 하나의 작업 단위로 처리해주는 방법인데 뭐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알아주기 바랍니다. 자, 일단 connection.set auto commit 모드를 false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하나 만들었죠.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객체입니다. STMT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STMT add batch를 통해서 insert into 구문을 하나 등록했네요. 그 다음에 STMT add batch를 통해서 update 구문을 처리를 해줬네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처리되어 있으면 STMT execute batch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결과들이 이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배치 모드로 처리가 됩니다. 이때 앞에 있는 CNT는 배열로 나와 있는데 1번 배치에 영향을 받은 게 몇 개, 2번 배치 파일 프로세스에 영향을 받은 게 몇 개의 레코드인지 레코드 개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배치 프로세스도 트랜잭션 처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prepared statement를 이용해서도 만들어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prepared statement 객체를 만들어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업데이트 구문을 통해서 이제 prepared statement를 만들었네요. 그 다음에 setString을 통해서 1번, 2번 위치에 각각 값들을 지정을 해두었고 그 다음에 prepared statement를 add batch 메서드를 통해서 배치 프로세스로 등록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해서 add batch 방법으로 등록했네요. 그러면 prepared statement도 execute batch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함으로써 등록되어 있는 배치 프로세서들을 한꺼번에 실행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구문들이 동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일괄갱신, 배치 프로세스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다음은 응용 실습으로서 계좌 이체를 한번 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테이블을 이용해서 계좌 이체를 하는 예제 구현을 하는데 이를 통해서 트랜잭션을 이용하는 방법도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초기에 잔액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임의금액을 뱅크 1에서 뱅크 2로 이체를 하기로 하죠. 이때 뱅크 2의 이체 금액이 10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수용 한도가 초과되었다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원래대로 되돌릴 것입니다. 100 이하가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승인이 되겠죠. 또한 이체시키려고 하는 금액이 뱅크 1에서 뱅크 2로 이체를 하는데 뱅크 1의 이체 어카운트보다 계좌의 금액보다 많으면 수용이 안 되겠죠. 그런 작업도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체 화면을 하기 위해서 transaction test.jpg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고 빈저 클래스로서
뱅크1 프로세서, 뱅크2 프로세서를 만들겠습니다. 뱅크1과 뱅크2는 기본적으로 비슷한데 뱅크1은 이체 기능을 가지고 있고 뱅크2는 이체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프로세서는 기본적으로 비슷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먼저 그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터 테이블을 통해서 뱅크1을 만들고 크리에이터 테이블을 통해서 뱅크2를 만들도록 하죠. 두 개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어카운트 아이디, 어카운트 네임, 그 다음에 어카운트 밸런시에서 현재 잔액을 기록을 하기로 하죠. 어카운트 아이디, 어카운트 네임, 그 다음에 어카운트 밸런시에서 잔액을 표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샘플 데이터를 입력하기로 하죠. 인서트 인투 구문을 통해서 그 뱅크 1에는 홍길동의 계좌에 100원이 들어있고 뱅크 2에는 갑순이 계좌로 50원이 들어있다고 가정하기로 하죠. 그래서 홍길동이가 갑순이에게 돈을 전달해 줄 겁니다. 홍길동은 지금 100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홍길동이 이체해 주는 금액이 100원을 초과하면 안 되겠죠. 또한 우리가 조건에 의해서 갑순이는 계좌 이체 한도가 그 계좌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100원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합계 금액이 100원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들을 우리 그 트랜잭션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될 일은 이런 거죠.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뱅크 1의 홍길동 잔액 100원, 뱅크 2 갑순이의 잔액 50원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체 금액 넣고 이체 실행을 누르면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 조건에 다 맞아 떨어지게 되면 이체가 실행이 될 것이고 아니면 이제 그 이체가 취소가 될 겁니다. 뱅크홈은 프로세서입니다. 자, 얘네들을 지금 우리가 필요한 커넥션,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리절트 셋, 익셉션 스테이트먼트 얘네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 요거 좀 간단하게 하는 방법 알죠? 와일드 카드를 쓰면 한 줄로 쓸 수 있습니다. 네이밍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밍도 지금 현재는 그 두 개를 쓰고 있는데 요것도 우리가 그 하나로 만들려면 자바 x.naming.별표 이렇게 해서 임포트를 처리해 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뱅크1 프로세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필드 구조에 맞춰서 3개의 멤버 변수를 선언하겠습니다. 걔네들은 각각 프라이빗으로 선언을 해서 외부에서 접속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generate getters and setters를 실행함으로써 우리는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얘가 있어야 우리가 손쉽게 그 빈저 클래스를 이용해서 값을 전달해 줄 수가 있었죠. 자, 커넥션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 객체,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객체의 레퍼런스 변수들을 만들어 뒀네요. 자, 커넥션입니다. 커넥션 메서드. 커넥션 메서드는 연결해 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커넥션 풀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개의 그 기존에 있었던 내용을 복사를 해서 우리 커넥션 객체를 찾아오면 되겠습니다. JDBC MS SQL이라고 하는 그 위치로부터 데이터 소스로부터 커넥션을 가져오면 되겠네요. 만약에 오류가 생기면 오류를 날려주면 됩니다. 다음 디스커넥터입니다. 디스커넥터는 연결을 해제해 주는 거죠. 만약에 커넥션이 존재하면 커넥션을 닫아 주어라. 그런 형태로 우리가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getData입니다. getData는 현재 잔액을 가져오기 위한 거죠. 현재 잔액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금 스테이트먼트를 이용을 했네요. 그래서 connection.create 스테이트먼트를 이용해서 스테이트먼트를 만들고 그 결과를 result set에 담았습니다. statement.execute 쿼리를 실행해서 결과를 result set에 담았죠. 사용할 쿼리문은 select 별표 from bank1, bank1 테이블로부터 모든 정보를 다 가져와라 라는 거네요. 자, 뱅크1 프로세스에 현재 우리는 그 레코더가 딱 한 개밖에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결과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없죠. rs.next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있는 정보들을 읽어서 이제 우리 이제 멤버 변수에다가 이제 할당을 해주었네요. 그리고 이제 연결을 마지막에는 연결을 끊어줍니다. 디스커넥터 해주면 되겠네요. 네, 커넥트 해주고 실행하고 디스커넥트 해주고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트랜스퍼 계좌 이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계좌 이체를 하기 위해서는 입력으로 머니를 가져와야 되겠네요. 먼저 계좌 이체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금액이 1번 그 뱅크원 계좌의 그 잔액보다는 적어야 되죠. 그래서 먼저 1번 계좌의 예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1번 계좌의 예금을 구해 오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만들었네요. 그리고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실행을 해서 우리가 그 결과를 리절트 셋에 담았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결과가 여러 개가 아닌 걸 알고 있죠. 그래서 rs.next를 실행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money 값이 rs.getInteger 1번보다 큰 경우에는 우리는 얘네들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return false 값을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날려줄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리절트 셋을 닫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트랜잭션 작업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커넥션의 set auto commit을 false로 만들어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좌 이체를 하는데 1번 뱅크에서는 금액을 그만큼을 빼야 되겠죠. 2번에서는 그만큼이 추가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prepared statement를 이용해서 업데이트 구문을 실행을 합니다. 어카운트 값을 101 계좌의 어카운트 값을 어카운트 값에서 어카운트 밸런스에서 머니만큼 빼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물음표 위치에는 머니 값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prepared statement를 실행을 했네요. 이어 값순위 계좌에 값을 증가시켜 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업데이트 구문을 실행을 할 겁니다. 이번에 실행한 것은 201 계좌에 그 어카운트 밸런스에다가 물음표에 해당되는 머리만큼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prepared statement를 이용해서 이 구문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입력 요소로 머니 값을 전달해 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prepared statement를 실행을 했습니다. execute update를 통해서 실행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돼요. 값순위 계좌 금액이 100을 초과하면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값순위 계좌의 금액을 알아내기 위해서 201 계좌의 정보를 뱅크2에서부터 그 어카운트 밸런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값이 RS에 담은 다음에 그 값이 100보다 큰 경우에는 곤란하죠. 그때는 커넥션에 대해서 롤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절트 셋 닫아주면 되겠죠. 자, X 영역이면 이제 뭐 리절트 셋 닫아주고 그 다음에 커넥션에 대해서 승인을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머지 것들은 별거 없어요. 그 파이널리에서 이제 set auto commit을 true로 다시 환원시켜 놓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커넥터를 통해서 그 연결을 해제를 하게 되죠. 뱅크2 프로세서는 뱅크1 프로세서와 근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뒤쪽에 있는 여기 뱅크2 프로세서 이름이 기본적으로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리절트 셋에서 값을 구해낼 때 이번에는 뱅크2로부터 구해야 된다는 게 좀 다르겠죠. 그리고 여기에 트랜스퍼라고 하는 메서드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트랜잭션 테스트 JSP 파일을 구현을 해보기로 하죠. 여기에서 우리는 뱅크1 프로세서와 뱅크2 프로세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BB1, BB2라는 이름으로 객체를 만들어 두겠습니다. 유저빈을 통해서 만들도록 하죠. 그리고 그 이제 서밋 버튼을 누르면 이제 거래가 개시가 될 텐데 그때 기본적으로 리퀘스트 메서드가 포스트 방식일 경우에 실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BB1, 뱅크1 프로세서의 트랜스퍼를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넘어온 그 머니 값을 이용을 해주면 되겠네요. 머니 값을 이용해서 트랜스퍼를 실행을 합니다. 이 값이 true가 되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거죠. 그래서 그 경고를 띄워주면 되겠네요.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띄워주면 되겠어요. 아니면 거래에 실패했습니다. 라고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B1의 get data, BB2의 get data를 실행함으로써 현재 거래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결과를 화면에
그 바뀐 잔액을 화면에 표시를 해줄 수 있겠네요. 자, 이제 HTML 구문입니다. 자, 계좌 현황이라고 보여주고 테이블 태그 안에 뱅크1의 정보, 뱅크2의 정보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뱅크1은 BB1에 해당되는 거고 get account name 실행하면 되겠죠. BB1의 get account balance 그러면 현재 그 예금을 화면에 출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뱅크2는 BB2로부터 결과를 구해내면 되겠네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음은 이체를 위한 인풋 폼이 존재합니다. 이름은 폼1, 메서드는 포스트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액션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위쪽에 있는 스크립트리에서의 코드들이 실행이 될 것입니다. 먼저 이체 금액을 지정하기 위한 텍스트 박스, 그리고 이체 실행을 위한 서브밋 버튼, 그리고 다시 입력, 취소를 실행하기 위한 리셋 버튼, 이런 정보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실행 결과를 볼까요? 처음에는 홍길동은 잔액이 100원, 갑순이는 잔액이 50원이었습니다. 이때 내가 이체 금액을 110원을 넣고 이체를 실행을 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거래에 실패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 우리가 여기에 그 이체 금액을 60원을 하게 되면 100원보다는 안에 들으니까 문제는 없겠죠. 그렇지만 100원하고 60원하고 여기 있는 50원을 합치니까 110원이 되죠. 그래서 갑순이 계좌 한도 100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오류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거래에 실패했습니다 라고 나오겠죠. 만약에 내가 여기에 30원 정도의 계좌 이체를 한다면 100원 조건에도 통과되고 잔액 조건도 80원이 돼서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잔액이 70원, 80원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네요. 자,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커넥션 풀이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통계 서버에 커넥션 풀을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JNDI를 이용해서 커넥션 풀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개념도 알아봤네요. 트랜잭션은 여러 개의 단계들이 한꺼번에 한 단계처럼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트랜잭션이라고 그랬고, 저러한 트랜잭션 개념이 있음으로써 뭔가 중간에 잘못됐을 경우에 원래 위치로 되돌려주는 그런 작업들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JDBC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트랜잭션의 개념, 그 다음에 JDBC에서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개념, 이런 것들을 오늘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그 실시간 그 대면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 중에 기본적으로 질문을 하는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SNS를 통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내가 그때그때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no dumb question, 어리석은 질문은 없는 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1차시 수업에 해당되겠습니다. 잠시 휴식 후 이번 주 2차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